요즘 뭐 두 집 건너 한 집꼴로 보이는 뭐 마라탕, 뭐 흑당 밀크티 이렇게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는 유행 음식점들이 있죠. 근데 이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다 보면 외식업의 과당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가 몇 년 전 그 대만 카스테라 줄도산 사태 같은 게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뭐 자영업 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의 한 소재로까지 지금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좀 짚어주실 이 전문가신데요. 골목의 전쟁이란 책의 저자이시고 또 그 같은 이름으로 칼럼도 쓰고 계시죠. 상권 분석 전문가 김영준 작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네, 골목의 전쟁? 예, 맞습니다. 무슨 전쟁? 골목의 전쟁이 이제 자영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워낙에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경쟁에 관해서 좀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이템들이 뭐 이제 유행을 타서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확 예. 사라지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방금 제가 얘기한 마라탕 예, 예. 지금 엄청나게 생기고 있죠. 예, 지금 마라탕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마라탕 하면은 원래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에서 원래 이제 있던 예. 식당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뿐만 아니라 거의 대학가나 번화가까지 많이 번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얼마 전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서울 강남의 신논현에서 강남역까지 딱 한 블럭인데 예, 예. 그 거리에 마라탕 전문집이 18개래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예, 뭐 계속 그게 변화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딱히 그런 뭐 딱 몇 개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현재 많이 늘어나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흑당 밀크티는 뭐예요? 이제 흑당 밀크티는 이제 그것도 대만에서 유행하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착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아이템인데 이제 흑당이라 가지고 이제 설탕을 졸여서 이제 검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만든 밀크티를 흑당 밀크티랍니다. 그리고 네. 그것도 지금 현재 마라탕처럼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이죠. 네. 제가 몇 년 전 대만 카스테라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네. 내친 김에 그건 어떤 사태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대만 카스테라 사태가 어떤 사태였죠? 예. 2017년? 6년? 6년 하반기부터 이제 대만 카스테라 붐이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불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만 카스테라 점포 앞에서 줄을 서서 그걸 사기 위해서 기다렸죠. 예. 근데 그게 2017년 3월쯤에 이제 모 방송에서 그 대만 카스테라를 다룬 방송이 나오면서 그게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건데 사실 실상은 그게 유행하는 아이템의 흥행과 몰락과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방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행을 그만큼 탔고 이제 사람들이 유행에 점점 흥미가 떨어져가는 시점에서 그 방송이 터졌던 거죠. 예. 방송 내용은 뭐였는데요? 그 방송 내용은 이제 뭐 그런 대만 카스테라가 뭐 이제 뭐 몸에 좋지 않고 뭐 이제 그런 이상한 재료를 썼다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 전 마라탕 그 주방도 그 식품위생법 그 위반해서 막 지저분하고 뭐 한 고발이 있었잖아요. 방송에서. 예, 맞습니다. 그 근데 마라탕을 다루는 이제 식당들은 워낙에 많으니까 한두 군데 식당이 그렇게 미생 검사에서 걸렸다는 걸로 해서는 그 자체 마라탕이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추세로 마라탕이라든지 흑당 밀크티 가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면 네네. 대만 카스테라처럼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대만 카스테라 이전에 있던 아이템들과 지금 현재 있는 마라탕 그리고 흑당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상품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이전에 이제 대만 카스테라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상품이 유행을 탔다가 사라진 케이스였거든요. 단일 상품. 예. 대만 카스테라는 상품 자체가 유행을 타고 거기서 대만 카스테라 인기를 잃어버려서 몰락한 케이스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라나 흑당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라탕뿐만 아니고 마라를 이용한 다른 이제 요리들도 등장하고 있고 현재 이제 식품 제과 업체 쪽에서 마라를 이용한 과자들이나 그런 상품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매운맛의 과자도? 예, 맞습니다. 흑당도 비슷합니다. 이제 흑당도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밀크티에만 쓰다가 다른 이제 흑당을 섞은 커피나 이제 흑당을 섞은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걸로 또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마라나 흑당의 유행은 완전히 이 상품들을 단절시키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이거를 단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마라탕 전문점들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예, 맞습니다. 이제 좀 얘기를 키워서 말이죠. 예. 얘기를 키워서 뭐 키우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럼 예를 들어 지금 한참 인기를 끈다는 마라탕 전문점 이런 것들은 프랜차이즈 형태입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는 이제 개별 점포로 시작했는데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그렇듯이 이제는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화해서 커지고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화 하는데 뛰어드시는 분들은 완전히 자영업자의 초보분들이에요? 아니면 이런 음식업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전업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그런 경험을 쌓은 분보다는 이제 없으신 분들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왜냐면은 거기서 경험이 많이 쌓여있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를 굳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고 요식업에 시작하시는 분이 네. 요즘 인기 있다니까 저거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뛰어든다 이겁니까? 보통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럴수록 어려웠고 위험한 거죠. 예,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음식의 맛이나 뿐 아니라 서비스나 고객과의 관계나 등등에서 노하우가 축적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노하우나 경험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경쟁을 하시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정 아이템, 단일 아이템으로 하실 경우에는 만약 그 유행이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죠. 예. 또 뭐 요리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라면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그 단일 아이템의 인기가 떨어졌는데 다른 아이템으로 개발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럴 능력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신상품을 신상품을 개발할 능력까지도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아이템이 쇠락한 아이템의 인기가 떨어질 때 음. 같이 가게도 이제 좀 어려워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책도 쓰고 칼럼도 쓰시면서 실제 이런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 내지는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 취재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저는 참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충분한 준비와 전문성 없이 그렇게 목돈을 투자해서 그런 일을 할까? 좀 의아하거든요. 네네. 어떤 마음이에요? 뛰어드시는 분들이?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영업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의 자영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진입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40대 이상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진입한 분들의 상당수가 보통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한 개념에 해당하거든요. 다른 회사 다니다가 네네, 맞습니다.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우니 예. 이제는 내가 그냥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예, 부영할 가족도 쉽게 말하면 있고.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수명까지 고려하면 노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영업을 부득이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이때까지 쌓은 경험은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이고 그건 자영업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사실 프랜차이즈를 많이 택하시고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는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예, 당연히 이것이 어디까지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는 게 없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고 시작하는 게 프랜차이즈인데 네네. 그렇다고 수익 보장도 안 해주고 인기 떨어지면 문 닫아야 되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사실 그 자영업을 하시는 그 개개의 분들만 보자면은 아무래도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뭔가를 챙겨준다 해서 거기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계속 시장을 탐색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경험을 쌓고 더 이제 발전된 생산자가 되도록 소비자들에게 예. 더 이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도록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뭐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런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마다 이게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 지원이나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프랜차이즈가 있긴 합니다. 그걸 또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런 지원이 잘 되는 곳일수록 당연히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 좀 저렴한 쪽을 많이 보세요. 이제 가맹비가 저렴하다든가 수수료가 저렴하다든가 그런 걸 많이 알아보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원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뭐 많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노하우나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가맹비가 비싸고 이런 좋은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대목, 즉 가맹비도 적고 별로 돈도 좀 금방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상징하는 표현 이런 게 있네요. 요리를 몰라도 일주일 정도만 교육받으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지해서 가맹점을 모으는 그런 데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이럴수록 지금 말씀하신 추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입이 쉽다는 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면은 사실 그 시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의 사이즈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뛰어들어서 예. 돈을 벌 수 있다면 아무나 다 진입하게 되니까 돈을 벌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뛰어들었는데 누구나 성공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대만 카스테라라고 할 수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직접 여기에 뛰어드신 분들이 더 자기를 노력하고 개발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나 주셨고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정부 정책적으로는 뭘 해야 되고 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선진국에 비해서요. 네. 지금 현재 거의 근로자 중에서 약 2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 비중인데요. 예.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높은 비율이긴 하거든요. 선진국 비율이 한 2배 되죠, 우리가? 예, 거의 2배 정도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옆나라 예. 일본만 하더라도 12% 정도, 그러니까요. 12% 정도 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 자영업자들을 이제 보호하는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자영업자의 문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첫 번째로 일자리 문제고 그다음에 맞아요. 사회복지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나온 게 바로 자영업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 이제 필요가 한 거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일자리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은 자영업의 문제도 사실 해결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영업을 하러 안 나와도 되게끔 만드는 정책. 네네,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일자리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그 사회복지의 개념 속에는 단순히 그냥 무슨 생활비를 지원한다 정도가 아니라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계속 일자리를 놓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정부도 그것 쪽 한다고는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촉진을 시켜야죠. 네. 처음에는 이제 자영업자들도 처음에는 자영업에서 시작한 곳들이 기업화로 발전한 곳들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성공한 곳들. 예, 성공한 곳들이 기업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뭐 몇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런 걸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예. 선진국에는 이런 자영업 리스크란 용어 자체가 잘 없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자영업 리스크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그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의 비율은 굉장히 적은 편이니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일자리가 여전히 있고 또 내가 지금 직장에서 그만두지만 재교육을 받아서 다음 직장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자영업이 제일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자기 전 노동을 다 투여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선진국은 그런 걸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라 우리가 얘기하니까 쉬워 보여서 그렇지. 예. 자영업이란 건 기본적으로 한 기업을 차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업을 차린 걸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지금 자영업 리스크를 이야기했는데 그 해결의 대방향은 자영업을 줄입시다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상권 분석 전문가 김영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